안녕하세요. 당구대학교 박희석입니다. 오늘 우리 그 지방자치학회 2일째 제3회 1분과 개헌 세션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그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헌법 개정으로 분권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또 지난 헌법 개정안도 우리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학회로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자꾸 매번마다 그 주장했던 지방분권인데, 민주주의의 근본은 지방분권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중앙집권인데, 사실 모든 권한과 또 자율권을 지방에 배분을 하고, 또 지방자치적으로 이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집행도 하고 또 조직도 그렇게 형성해서 지방분권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은 신중앙 집권으로 해서 구묘 경제를 위해서는 중앙 집권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권한 이임과 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동시지방 선거도 끝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치경찰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사법권의 지방분권, 교육자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조항의 개헌 방안에 대해서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박동균 대구 한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호 우리 그 자치법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최영출 충북대 교수님, 그다음에 이원희 한경대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경북대 정홍상 교수님, 그다음에 통일부의 통일연구위원회 조우찬 박사님,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권장현 교수님, 그다음에 군산대 황영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1 분과에서는 시간이 9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4분이고, 네. 그러면 이원희 교수님 들어오세요. 그럼 2분인가요? 그러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발표와 토론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발표는 어떻게 할까요? 20분 정도 할까요? 20분. 아까 말씀 30분에. 그러면 그러면 빨리 10분에 15분에서 20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은 짧게 5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 여유 있으면 우리 또 정교한 또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까 프로에서 좀 토론이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한의대학교의 박동균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션이요, 아까 발표가 4분 돼 있는데 사실 발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이 못 오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김순원 교수님 오셨는데 혹시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입니다. 지금 뭐 지방 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저도 서울에서 낳고 자라고 공부하고 이제 대구라는 낯선 도시에 산지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오고, 어저께도 이창용 본부장도 왔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굉장히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고 간절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자치경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치 사무하고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에도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내년에 서울, 세종, 제주도에 시범 실시를 하고, 후년부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나라에 적합한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제주도에 한해서 일부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는 굉장히 지역의 치안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입니다. 또 지역의 특수성과 또 지역의 현실에 맞게 특성이 있는 치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애정과 협력,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자치경찰끼리의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지방에는 토호 세력들이 있습니다. 말이 토호 세력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내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지역 내에서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욱 지방자치제도를 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간과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행정학자 교수님들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혹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을 때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겠느냐. 그럼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좀 극복을 해야 되겠냐. 그거를 생각을 해서 논문을 쓰면 되게 좋은 논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그 이전 정부부터요 계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논의는 되었지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여야 간의 힘겨루기 또 우리 김성호 총장님 계시지만은 또 광역 정부하고 지방 정부와의 또 차이 또 의원들끼리의 생각 차이 또 가장 또 영향을 또 많이 주었던 것들이 국가 경찰의 아주 소극적이고 또 약간 방해적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제주자치경찰제도 얘기했는데 제주자치경찰제도 하면 나오는 말이 청원경찰이다. 자치경찰이 아니라 무늬만 경찰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수사권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업무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자치경찰 제도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서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황문규 교수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황문규 교수가 아마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전화를 해서도 물어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안이 좀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치경찰 제도의 지금 그 PPT 내용하고 좀 틀려서요. 그거는 급하게 제가 자료라도 일단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자,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청 안입니다. 경찰청 안은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경찰청 이렇게 이어지는 이원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 안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발전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안은 좀 지나치게 좀 복잡하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안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에 좀 확대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안인데 서울시 안을 요약을 해보면 광역단체에 도입이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좀 준일원화시켰다. 예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를 인정한다.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한다. 기존 국가경찰 예산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울시 안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간의 지역적 격차 초래 가능성, 그다음에 단체장이나 지역 토 세력부터의 정치적 중립 확보, 그다음에 또 국가 경찰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아마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한 아마 묘수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학회에서는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좀 가져야 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분명히 또 여야 간에 또 입장 차이라든지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실제 안이 나오지 않겠나, 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자치경찰입니다. 즉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하고 검찰이 뭐 좀 수사권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뭐 자치경찰이 낑겨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 분권,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 지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 실시할 때 확실하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 실시할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되겠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요거는 제가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경찰 제도 안에 있는데도 보면 지방의 여러 그 유지들이 굉장히 휘둘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 토호 세력이나 지방 정치 세력이 자치경찰을 오염시키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추후 무슨 이렇게 연구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현재의 그 자치경찰 제도가 논의하는 내용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교수님께서 지방자치 경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방자치 경찰 지방 경찰 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발표한 내용과 같이 2006년도 제주 지방자치경찰에서 처음 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동균 교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본인이 발표라는 자체를 모르시고 그냥 갑자기 이제 이걸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아직 체계적으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 내년에 또 우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또 그 안이 나오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안이 나온다면은 또 심도 있게 논문이 그렇게 구성이 될 거로 그렇게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우리 지방경찰이 처리할 일이 무엇인가 또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뭐냐면은 지방 토호 세력에서 자치경찰이 흔들린다면은 그 자치경찰이 좀 어려울 거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국가의 국가 안이라든가 그것은 국가 경찰이 해야 되겠지만은 지방의
안전이나 생명보호 이것은 자치경찰이 이원화시키는 것이 또 뭐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이 반까지 가셔야 된다는데 토론은 좀 하시고 뭐 간단하게 토론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권 교수님 네, 제가 지방자치 전공이고 경찰행정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 이제 전문성은 없는데 사실 제가 저희 자치행정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행정학과 학생들이 저희 과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특히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지 않고 경찰 행정직과 소방 행정직 공무원을 많이 준비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담하거나 학생들 진로 지도할 때 너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경찰 행정 여기 또 법학과 과목 형사소송법하고 형법이 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법학과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법학과 가서 수업 들어라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이 이제 시작된다는데 그래도 좀 잘 준비해봐라. 그래, 또 열심히 해봐라. 그럼 합격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찰 행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제주도가 벌써 2006년도부터 실시되고 이제 10년, 12년째인데 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했을까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도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나누는 것이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정부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안전부, 뭐 이제 통일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이제 지방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그 소속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광역을 지금 어떤 조직으로 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을 중앙경찰청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떤 조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예, 그렇죠? 그냥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다 국가직 공무원이죠, 다. 그런데 저는 이 조직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행안부, 뭐 통일부 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산림청 이러면 국가직 공무원. 그다음에 뭐 이제 강원도 강릉시 하면 이제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되듯이. 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나누는 그 국가직에 해당되는 그 부처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경찰청으로는 지금 현재 조직에서도 충분히 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뭔가 국가직만의 이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따라가지 않지 않을까. 광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도 공무원이고 누구는 이제 일반 시군 공무원이고 이렇게 경찰이 해쳐모여 분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안에 이 경찰 뭐 이제 국을 만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업무 분담이라는 거죠. 지금도 상위 이제 국가직은 광역을 결재만 하고 광역은 기초 결재만 하는 이런 국가 지방직 공무원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업무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명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경찰 구성원들의 신분 전환이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 국가직 공무원이고 싶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공무원 경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실시하려면 이제 지방직으로 가고자 하시는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이제 그럴 경우 인센티브를 아주 강력하게 보수와 또 복지 같은 것을 좀 파격적으로 주면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일단 지방 분권과 이제 자치경찰 제도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경찰 조직 차원에서 좀 반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못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찰청이 이제 외청으로 또 이제 승격이 되고 그전에 또 치안본부 내무부에 있었고 또 70년대 초에는 이제 시경국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 시경국이라든가 이런 그런 차원으로 있었었는데 일단 이제 광역자치단체장과 이제 지역 자치경찰이 생겨서 지역 경찰청장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치 경찰 간의 그 인사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아직은 없지 않나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인력의 그 편성 문제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진척되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다양한 그 의견이 지금 개진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이게 좀 언제 시행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경찰청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관계, 그다음에 지역 경찰의 그 상호 인사 교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또 교수님.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비를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걱정을 좀 권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틀 전에는 제주자치경찰대 갔다 왔는데 원래는 127명이었다가 최근에 130명을 증원을 했어요. 국가경찰이 내려갔는데 그때 갈 사람 손 들었더니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13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지원했으니까 아마 제가 초기에는 아마 자치경찰 사람 모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려우면 당분간은 그냥 국가직을 유지하고 차후에 충원되는 인원을 지방직으로 바꾸는 안도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고난 인력 조직을 명확하게 나누는데 명확하게 나누면 좋은데 나누기 쉽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박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수사 업무나 경찰 업무라는 게 어느 같이 탁 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건 막 쭉 연결선상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자치경찰 하다가 어디까지는 국가경찰 하든지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소리 공동사 존이라고 할까, 그레이 존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또 각 경찰 관계 그 자치경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경찰의 생각, 검찰의 생각, 또 교수님들의 생각 다 달라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안이 나오면 이제 물론 다시 여러 의견을 또 수렴하겠지만 하여튼 자치경찰이 출범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좀 심을 모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자치경찰을 희망하는 분들은 쩔싸 좋은 모델이 내하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도 일단은 바뀌는 굴르는 쪽으로 좀 시험을 모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상하는 그 안이 여러분들 앞에 공개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금 의견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혹시 플로에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광역만 실시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건지 기초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도 지금 그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게 과연 그 공권력이 과연 가능할지. 아까 수사권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는 그 중앙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권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치안 문제나 이런 거는 차라리 119 소방대에 맡겨버리고 교통 같은 정도는 그냥 현재처럼 하는 거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 일반 국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 김순은 교수님께서 또 답변을 다 해주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또 그리고 또 사실
뭐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업무 분장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방금 프로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자치제도가 좀 이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하고 구시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시군까지 자치경찰이 될 것인가, 뭐 시도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구시군 자치제도하고 시도 자치한다면은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될 거로 그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순호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이 그 토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쁘시니까 이거 쓰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찰 행정학과에 있다 보니까 요새는 경찰 행정학과가 전국에 400개 중에 한 150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경찰 관련 학회도 지금 12개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경찰 관련 학회에 가서 발표 토론하고, 그다음에 행정학회는 행정학회하고 지방자치학회 요 두 학회는 꼭 나와서 이게 하겠다. 이래서 오늘 교수님 김순영 교수님 너무 와서 잘 만났다 생각하고 다시 좀 더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플로어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대구 시장한테 자치경찰 줬는데 주민들 눈치 안 보고 과연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 뭐 음주단속이나 교통단속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권력에 힘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소신 있게 힘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된다 그러면 아까 권자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치경찰제도 시험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도가 된다 그러면 자치경찰 공무원은 일반 국가경찰 공무원하고는 과목이 달라야 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학이나 자치경찰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까 그런 교수님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전국의 경찰행정학과에 비상이 걸린 게요. 지금 헌법이 필수로 들어가고 경찰학개론이 빠진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난리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행정학과를 나오게 되면 경행과 특채라고 그래서 영어를 시험을 안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경찰제도가 막 되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공권력 말씀하셨고 지역 간의 협조가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강남경찰서 같은 데는 우리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순찰차가 아마 그랜저일 거다. 옷은 닥스 옷을 입을 거다. 그런데 저기 뭐 어디 강원도 어디 이런 데는 옷도 제대로 못 줄 거다. 호루라기도 제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치안에 불균형 현상이 있을 거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국비로 되고 그런 거 다 예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지금 그 안을 짜고 있는 교수들이 다 A급 교수들이에요. 다 열심히 하는 교수들이 다 아는 교수들이고, 그래서 큰 제가 걱정은 없는데, 그래서 자치경찰제도가 되면 내년에 1년밖에 안 되지만은 시험 과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국가경찰과의 교류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시험 과목,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승진, 뭐 승진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광역 기초 조직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구상도 광역 조직 기초를 다 지금 넘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 올리면요, 이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도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좀뭐 리플렛이 조그맣게 좀 해서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주시면 그런 것도 좀 좋은 그래서 거. 제가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경찰행정학과 관련된 그 학회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왜냐면 앞으로 한 2, 3년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
저 사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치경찰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고 또 분권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 단계에서는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제도를 바꿔놓고 만약 문제점이 생기다면 그때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오늘 뭐 귀한 또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토론해주신 우리 그 박동균 교수님 또 우리 토론해주신 뭐 권장현 교수님 또 우리 또 조우찬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두 번째로 발표는 사법권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발표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자료를 우리 학회에다가 제출했는데 학회에서 좀 미스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 내용을 듣고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든요. 원래는 네 분이 발표를 하고 또 네 분이 토론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또 좀 불행인 겸 다행일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이 안 나오셨어요. 이것도 본인이 발표 자체를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표를 해주셔도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사법권의 지방 분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치법연구원의 김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권의 지방 분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라고 호칭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호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혀 뭐 상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법권의 지방 분권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지방 분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특히 지방 권력기관, 자치경찰이나 지방 검찰에 대한 어떤 지방 분권 논의도 있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개헌 논의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 회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헌법에 보면요, 국민의 그 재판 청구권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받을 권리, 또 신속하고도 공정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이러한 그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법원 조직의 법관수, 또 지역적 편제, 이러한 그 제도적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그 법관 인사권을 중앙 집권적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이런 것들이 또 이 심지어 그 재판 거래 등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도 국민에 대한 그 일종의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인 그 지방 정부나 주민, 이런 분들에 의한 그 사전 사후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관여, 참여, 이런 것들이 이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미흡하고 사법권 자체가, 법원 자체가 이게 성역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담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가 사법권을 독점하고 중앙 집권적으로 법원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비록 헌법이 사법권의 지방 분권화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는 지나친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법원 운영의 그 문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권에 대한 헌법적 지방 분권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원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은 도덕 또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법은 판결하는 기능을 말하고, 협의의 사법은 제도 일체를 의미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행정이라고 하면요, 이건 법과 재판부와 사법행정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행정도 역시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사하는 행정작용이거든요. 이 일반 행정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정작용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어떤 사법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5개 고등법원이 있고요, 18개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원으로 1개의 가정법원, 1개의 행정법원, 1개의 특별법원, 이렇게 일단 돼 있고요. 우리나라 법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앙집권적인 사법 운영 관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법률은 국가법률입니다. 모든 소송은 국가소송입니다. 모든 법원은 국가법원입니다. 모든 검사는 국가검사이고 모든 변호사는 국가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법을 내려보내고 판결과 법률과도 내려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 과정은 권력과 법률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배의 기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법개혁의 논의와 작업조차도 개혁의 대상인 대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 좀 이따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법관 선출위원회를 통해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도 주민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안판사, 부판사 이런 제도는 이 판사 자신도 일반 시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제한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인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 요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법원 행정처가 이 중앙 집권적인 사법 행정을 할 뿐만 아니라 법관도 이 법관 인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관료화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다. 원래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관의 경우에는 승진의 개념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일선 판사들에게 어떤 재판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그동안 쭉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낮은 형태로 나오고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 대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대해서 OECD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경우 그 2015년도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27%가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건 34개 회원국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33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다. WF 조사 144개국 조사에도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2007년 35위였는데 2014년에는 82위로 지금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또한 헌법 27조에서는 그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재판받지 않으면 당사자한테는 무용지물일 수가 있는 게 재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 고통, 불안 이런 걸 장기간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뭔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상고 사건에 대한 과부하입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상고 사건 같은 경우 2015년에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4만 6천 건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돼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70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니까 상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요. 특히 상고 사건의 절반 정도입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심리 불속행이라 해가지고 아예 기각돼 버립니다.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3심을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 이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사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1심, 2심 거치고 패소를 했을 때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할 때, 불복할 때 대법원 가면 뭔가 결론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모님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리 불속해 기각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이러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잠깐, 여러분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연방법원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법원의 경우에는요, 주법원도 3심제 운영하거든요. 이제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또 이제 상고심 최고법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주 법관은 법조인 자격은 일단 가져야 되고요. 주도 대법관의 경우는 주의회 동의로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주지사가 제청하고 주의회가 임명하기도 하고, 또는 주민이 선출하기도 하고, 이건 주에 따라서, 주법에 따라서 대법관 임명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경우도요, 심지어 정당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 표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지사가 판사를 임명하기도 하고, 또 법관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또 그 위원회가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미주리 방식 경우에는 이 법관의 임명과 선거를 혼합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처럼 이렇게 관료 시스템으로
시험 합격하고 저 법관 임명된다 해가지고 뭐 계속 법관되는 이런 나라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면 그 지금 그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영국 물론 우리가 조금 상황은 다르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런던 또 대도시 시군 법원 이런 데 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여왕이 이제 임명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치안법원이나 시군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판사인데 무보수입니다. 네. 비직업 법관들로 구성이 돼서 민사사건 처리하기도 하고요. 이제 물론 뭐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그런 합의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순회 판사도 있고. 이게 철저하게 이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순회 판사, 뭐 지역 판사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운티 법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단독 판사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경범죄 같은 거 이런 것들,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시군법원에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법원은 독일은 조금 이제 그 연방법원이 전문법원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각 주의 이제 주법원 법관 임명 방식을 보면 여기도 뭐 이제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 또 입법부 주 입법부 있지 않습니까? 주의회, 그러니까 판사선출위원회에 의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판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근데 독일은 조금 특이하게 사법행정이 있잖아요. 이건 주법무부가 합니다. 법원의 행정을 법무부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독일 각 주에 많이 하고 있는 형식은 이제 주의 의원을 포함한 법관선발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고 임용을 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스위스는 또 독일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여기도 치안판사, 특별법원의 배석판사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는 조금 독특하게 이 판사 선출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칸톤은 26개 칸톤 가운데서 7개 주 정도만 전문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판사 선출 방법도 뭐 주마다 많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연방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요. 그렇게 연방의회에서 사실은 그 스위스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긴 있답니다. 이 법관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뭐 주마다 이렇게 법원을 칸톤마다 1심 법원, 고등법원 구성되어 있고요. 행정법원도 칸톤마다 다 있어요. 26개 칸톤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도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 법원에 단독 재판관도 있고 재판 합의부도 함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칸톤마다 보면 법관은 그것도 칸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직선해서 뽑거나
아니면 의회나 상급 법원에 의해서 선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는 시민이 법관으로 임명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뭐 그 프랑스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 그 선진국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방식은 나라마다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떻든 법관의 임명 또 지방 법원의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이 통제하고 또 그 법관 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사법 권력뿐만 아니고 사법 행정권까지 동시에 장악하고 수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전국 법원의 법관 인사, 특히 지방 법원의 사법 행정에 대해서까지도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에 의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더라.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을 반드시 좀 함께 고려를 해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관례화되어 있는 이 법원을 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대안으로 좀 고민을 해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부의 독립을 위한 법관 인사권을 좀 분권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집권적인 법관 인사, 특히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은 법원의 독립이 아니고 개개 재판부의 독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은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기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실은 미흡하고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한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유전 무죄,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재판 거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의혹,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죠. 또 대법원에 집중된 그 상고 사건 처리, 이거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그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거 하려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 개정으로는 부족하고 개헌까지 이것은 같이 함께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법원 이하 법관 인사권 이것을 지방 고등법원으로 이양을 하자. 또 법원장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자. 그게 뭐 직선이 됐든 아니면 의회의 어떤 동의를 얻게 하든 이런 방식을 좀 가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토론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법원장의 선임 내지는 아까 의회 동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민통제 장치 요거를 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 국회의 동의 절차 또 대통령 임명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등법원장 임명할 때 또 지방법원장 각급 법원장 임명할 때 관할 구민의 주민이 되든 아니면 광역 내지 기초지방정부의 장이나 또 의회
이런 기관에 의한 어떤 검증 또는 공론화, 심지어 청문회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관 인사도 지금처럼 중앙 집권적으로 법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 내지는 광역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주민 친화적인 그러한 그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방 고등법원에 반드시 저는 좀 상고부 신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법원은 지금 과부하입니다. 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사실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재판받을 헌법상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고심을 꼭 지방법원에 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고심의 90%는 민사사건 아니면 그 형사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책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고법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관 임명 자격도 좀 완화하고 시민의 재판 참여 제도도 좀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그 배심 재판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안지사님 사건 같은 것도 아마 배심 재판을 했으면 이번 법관과 같은 그런 판결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법관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각 권역별로, 광역별로 지금 우리 전문대학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관 인사가 고등법원 단위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자격도 역시 지방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개헌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사법권의 지방 분권을 통해서 주민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정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사법권의 지방 분권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 사법권의 지방 분권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학회로서 지방 정부가 돼버리면 연방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치 행정이나 자치 조직, 자치 재정까지는 우리가 논의되고 토론이 많이 됐지만은 자치 사법권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제가 논의가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국의 사례를 쭉 들어봤지만은 사실 대부분 다 연방 정부에서 연방을 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사법권까지 독립을 하고 연방 재판부가 별도로 두고 있는데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재판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우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자치 사법권까지 지방 분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이제 인사권 문제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 이하의 법관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법관 인사 때 주민의 동의 또 그다음에 이제 법관 임명 자격 또 뭐냐면은 상고부 지방 법원의 상고부 신설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또 늦게 오신 또 우리 그 이규 교수님도 오셨고 또 우리 김윤호 박사님도 오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금 약 한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자분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이규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규 교수님께서는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또 깊이 또 관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을 좀 심도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공부가 잘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명 깊게 들은 부분이 이제 법관 임명과 이제 법관 임명에 이제 시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 또 이제 요즘 다들 우리 그 정보 지식 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자격들을 또 많이 가지고 전문가도 많으니까 시민 재판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여러 내용들 중에 이게 가장 사법부가 이제 지방 분권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다만 짧게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이규 교수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이 된 데 여러 원인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형 개헌 또 여러 가지 이제 개헌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이제 자치분권 개헌이 왜 안 되느냐, 그 법학과 교수님들이 제일 반대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호 박사님께서는 법학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혁적인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다수가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그 아까 지금 이것도 독일 법원 행정은 또 법무부가 또 법원 행정까지 다 장악하는 이런 국가에서 다 죄다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법학과 교수 하시면서 절대 그 자치법권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치법권은 안 되니 이 헌법 아래에 무슨 이제 자치법권을 둬야 된다. 이거는 뭐 국가를 흔드는 것도 한번 해서 법학과 교수님 때문에 이번에 개헌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기동량으로 들었는데 이제 진짜 사실인지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토론회 가니까 법학과 교수님들이 무슨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토론을 하면은 뭐 모른다, 뭐 행정학과랑 뭐 말도 섞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토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왜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이 안 됐는가 봤더니 두 번째가 경제학과 교수님들. 그 기획재정부는요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을 대통령이 6대4로 하겠다 이렇게 혁신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김동연 부총장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또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을 또 매수해서 똘똘 뭉쳐서 무조건 국세대 지방세는 8대2여야 된다. 또 여기서 또 개헌이 안 된대요. 또 그래서 제가 오늘 김성호 박사님의 우리 원장님의 아주 멋진 그 발표를 듣고 감명을 받았고요. 제발 이제 그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법권에 지방 분권이 돼서 정말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또 여기 이제 진짜 사법권의 주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장훈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너무 법학과에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박사님. 그 김성호 박사님 발표하신 주제가 좀 흥미로워서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일단 박사님께서 일단 사법권에 대한 그 사전 사후 통제가 주민의 관여와 이제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하셨다고 이해를 했고요. 또 주요 선진국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지사처럼 그
주의 검찰총장도 이제 주민들에서 선출되는 주들이 이제 상당수 있고 또 각 나라별로 제도와 시스템이 틀린데 제가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중에서 이제 상고법원을 또 이제 초점에 맞춰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향판 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1장 1단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판 제도가 있고 아까 배심원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 참여 재판도 이제 실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 변호사 중에서 이제 법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중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그런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발표하신 사법권의 지방분권, 이 하이라키가 굉장히 강한 조직,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조직이 이제 국방부 국직부대에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육해공군이 다 있고 민간인은 소수입니다. 또 이제 교수진으로 있는 분들도 연관급 이상 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이라키 특성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는 대위들이 사무관으로 많이 또 임명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대위 정도면은 이제 사무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뭐 법적이라기보다 그렇게 견줄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러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말씀하셨는데 고평가라기보다 이 직급이 너무 높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박사님께 안 하셨지만 거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고법원장, 지법원장 이러다 보니까 검찰 조직까지 상승돼서 고검장, 지검장도 거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권에 관련돼서 이제 판결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공개를 안 해야 되는 뭐 헌법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작용을 하는 것인지 좀 그것도 좀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제도와 관련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 사법권의 과대화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그거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찬 법관님께서 사실 지금 지방 법원에 그 향판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향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향판 제도 관련해 가지고 보완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리고 그 법관의 그 직급 문제. 사실 우리의 이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이상이면 소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부처의 차관이 2분밖에 안 계시는데 법원에는 뭐 160명 뭐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정 문제, 그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에서 먼저 또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원 교수님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 이규 교수님 먼저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우리 김성호 박사님 저기 사법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주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사실 우리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의 분권, 사법권의 분권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행정과 사법은 입법에 종속되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사법권의 분권은 뭘 의미하냐면 입법에서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권을 분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법분권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게 입법의 요즘 다양성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입법의 다양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해가지고 대부분 국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독점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조차도 이거를 중앙 그 법원이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석조차도 획일적으로 하면 한국에는 이 다양성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법률 해석하고 강원도의 법률 해석이라도 좀 다르게 해서 아주 그 조그마한 다양성이라도 보장하자, 그 숨통을 열어주자 하는 게 이제 이 사법권의 분권이라는 점에서 오늘 그 발전은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이 사법부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국민들의 신뢰, 오직 국민들의 신뢰에 의존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법부의 신뢰도가 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는 비중이 30%가 안 돼요. 그러면 국민의 70%가 사법부를 조금도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법원은 존립할 근거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지금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감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신뢰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김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측면에 상당히 그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자경 교수님 말씀하신 이 법률가들이 왜 이렇게 이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저항적이냐 이런 건데 이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이 그 일본을 거쳐서 오기도 하고 독일에서 바로 오기도 하고 독일 법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독일에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이게 왜곡되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행정으로 보는 그게 소위 말해서 그나이스트라는 그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 한국하고 일본 법학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이 그 마르 공화국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그 프로이스 후고 프로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분의 이론이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가나 독일은 연방국가니까 국가나 주나 이 지방자치단체나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진다. 이런 주장을 바이마르 공화국 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마르 헌법 초안을 제안했던 그런 경력인데 요즘은 이분의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1990년대 이후에 나온 논문 중에 이 지방의 법률 제정권을 주장하는 이런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변화 여기에 좀 늦은 것 같아요. 특히 법률가들이 법률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상상력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법학자들이 이제 좀 상당수가 있고 그러나 또 법학자들 중에도 저도 법학을 합니다만은 상당수 이제 이 법학적인 상상력, 제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해 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하고 우리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공통된 생각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호 박사님한테 좀 저도 질문을 하나 하면 이거를 법관을 지금 선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법관
법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법원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반 법관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법원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 주정부의 지방법원도 있고 연방정부의 지방법원도 있고 이거는 별도로 뮤니시플 코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시, 판사, 검사를 선출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사법분권인지, 그러니까 소위 로컬 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의 사법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법권이 이제 지방에 있는데 이거를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지, 그거를 조금 좀 궁금한데. 두 분 그 질문 감사합니다. 유규 교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그 법원이 입법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관의 거기 법원의 그 분권에 대해서는 크게 뭐 좀 낮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재판도 좀 다양성 있게 재판을 한 것이 낫다. 법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인데 이제 거기에 주민이 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기가 교수님께서 이제 녹화에 대해서 이제 유임인가, 또 아니면 법관의 거기 그 현 체제에 대해서 유임인가, 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는데요. 저도 생각은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을 할 때도 저도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헌법 개정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을 또 일부 외국에서는 대법원장 선출직으로 돼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도 선출하면 어떨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법원장 선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고등법원의 법원장을 갖다가 의회에서 좀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본, 같이 고민을 해본 것도 좋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또 프로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김윤호 박사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시간이 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법분권이 안 되는 이유, 아까 뭐 법률과 경제학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100% 긍정하면서 그 입법권 아까 이규 교수님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한 표 차이로만 이겨도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안 돼요. 오히려 다수 의견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국회나 전부 그냥 승자 독식, 기득권층이 판을 치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다양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분권이고 지방행정이고 행정분권이고 무슨 입법분권 간에 승자 독식, 기득권층이 한번 잡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권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이런 거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새 국회에서 그 선거제도 계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선거제도나 국회부터 다양성, 분권이 다당제 이런 거 국민 여론, 국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입법부부터 그 제대로 돼야 행정분권, 사법분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뭐 아직 실온적인 그런 거리기 때문에, 또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 회원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방 분권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성역화되어 왔던 사법권의 분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된다. 왜냐? 주민이 일상으로 이 사법권 행사와 관련해서
권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좀 찾아주는 그런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좀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권자경 교수님께서는 일단 그 사법권에 대한 시민 통제 또 지방의 분권 이게 큰 틀에서 지지를 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향판을 좀 활용하고 배심원제 또 판결문 공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보십시오. 지금 향판도 지금 그 주민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든 이 공개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공개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스크린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 어떤 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주민 통제 또 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여러 장치들을 가진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판결문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저 직급 문제는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관조차도 관료화가 돼버린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원 문제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검찰도 같거든요. 이 직급이 거의 지금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그 어떤 관료제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인사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규 교수님께서 그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법권의 핵심은 법령 해석권이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고법 단위로만 만약에 이렇게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고법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서는 법령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 간의 어떤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법권의 분권에 대해서 이 관심을 앞으로 더 깊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 선출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법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각국에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관 임명할 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법전원이 생긴 지가 벌써 뭐 몇 년 됐습니까? 뭐 7, 8년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요새 자격 따는 것부터가 또 어려워집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신림동에서 지금 고시 공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전은 낭인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이런 식으로 그 귀한 인재들을 그야말로 그렇게 그 시험 때문에 낭비하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법관 자격 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자격 주는 것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 법관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런 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각 그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도 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법관 임용 방식 이런 것들도 함께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김순원 교수님이 그러면은 지방 법원의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로컬 로에만 한정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법도 포함하는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로컬로는 당연히 포함하고 일반 법에 대한 해석권을 그냥 판사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갖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주민참여 재판 이게 이제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안지사 같은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주민참여 재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판사에 대한 어떤 그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그런 방식으로 나갈 때 사법부가 그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이 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지방 사업권의 지방분권의 목표는 결국은 주민의 만족도, 주민의 신뢰를 높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선하도록 우리가 함께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법권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고 우리 지방자치학회에서 가장 또 뜨거운 논제가 또 지방분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또 우리 김성호 교수님께서 사법제도를 어떻게 지방분권화 맞게끔 제도를 바뀔 것인가, 제도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반영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깊이 그 논의가 또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것이 연구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또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발전이 되고 결국은 주민들의 편에서 재판이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 몫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지금 37분이기 때문에 10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제 개헌 세션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로 우리 박동균 대구 한의대 교수님께서 한국 자치경찰의 쟁점과 과제, 그다음에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원장님께서 사법권의 지방분권, 이에 따른 토론으로 조우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권자견 교수님 이렇게 토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수능 교수님, 또 이우 교수님, 김윤호 박사님, 또 우리 플로에 계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